2달 뒤에 결혼식을 올렸을 텐데 청첩장까지 다 돌려놓고 파혼하게 된 저희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파혼한 게 뭐가 자랑이라고 동네방네 떠벌리나 싶은 생각도 들지만 이렇게라도 털어놓으면 마음이나마 조금 후련해지지 않을까 싶어서 말이에요. 결혼 코앞까지 갔던 남자친구와는 연애를 딱 2년 했어요. 요즘 시대에 제 나이가 결혼하기 너무 늦은 나이라고 생각하지는 않는데 저희 부모님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셨나 봐요. 남들한테 모자랄 것도 없이 준비도 다 되어 있는 애가 왜 결혼 생각이 없냐며 저를 보채기 시작하셨거든요. 그때쯤 연애하던 남자친구의 청혼을 받게 되었는데 2년이란 시간을 함께 해와서 그런지 부모님 잔소리 때문만은 아니고 좋은 사람이라 생각했기에 자연스럽게 결혼 준비까지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자랑하려고 하는 소리는 아니지만 제 명의로 아파트 하나를 가지고 있습니다. 처음 직장생활 시작했을 때부터 재테크에 관심이 많았어요. 그때쯤 남들 놀러 다니고 젊음을 즐길 시간에 저는 재테크 관련 강연도 찾아다니고 관련 서적도 쌓아두고 읽고 하면서 여러모로 공부를 많이 했습니다. 특히 그때쯤 여러 강연에서 공통적으로 말하는 게 서울 부동산 이야기였어요. 서울의 인구가 1000만이다. 이미 포화 상태인 서울은 더 이상 투자처로 매력이 없다 하는 강연을 하시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지금 그분들은 과연 뭘 하고 계실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저는 그런 강연들을 들으면서 반대로 생각했던 게 저희 부모님도 그렇고 이모도 삼촌들도 제가 아는 어른들 전부 다 부동산으로 재미를 봤으면 봤지 손해본 사람은 한 명도 없었거든요. 그렇다 보니 강연은 강연대로 들었지만 오히려 반대로 지금이 서울의 집을 장만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인가 싶은 생각이 들었고 그때부터 부동산에 대한 공부를 시작했어요. 대출도 있고 부모님 지원도 있었지만 저는 사회초년생 때 이미 제 명의의 집을 갖게 되었습니다. 지금은 그때 집을 처음 구했을 때보다 시세가 4배 가까이 올라가 있어요. 남들 놀러 다니고 그럴 때 대출 갚는다고 허리띠 졸라맨 거 생각하면 그리고 그때 맘껏 놀러 다닌 적 없던 거 생각해보면 고생도 많이 했다 생각하고 아쉬움도 많이 남기는 합니다. 하지만 제 주변 친구들이며 사촌들 다 통틀어서 제 명의로 온전히 집을 갖고 있는 사람이 저밖에 없는 걸 보면 그땐 힘들었지만 참 좋은 결정을 내렸구나 하며 제 자신에게 뿌듯할 때가 더 많은 것 같네요. 자랑이 아니라고 했는데 제가 봐도 자랑처럼 보이네요. 아무튼 부모님이 말하신 제가 남들한테 꿀릴 거 없이 준비도 다 되어 있다는 소리는 다른 게 아니고 제 명의로 집을 가지고 있다는 말이었어요. 남자친구의 청혼에 응하면서 제가 제 명의로 된 집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말해줬습니다. 딱히 숨길 만한 사실은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남자친구도 자기가 여태 얼마나 모아놓았는지 10원 단위까지 정확하게 말해줬는데 제가 뭐라고 숨기고 싶은 생각도 없었고 말입니다. 남자친구가 모아놓은 돈은 1억 남짓한 돈이었어요. 결혼할 때 다들 2억이다 3억이다 순수연금으로 가지고 있어야 한다. 그런 이야기가 있는데 저도 열심히 돈을 모아본 사람으로서 솔직히 그게 말처럼 쉬운 금액은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1억이나 모았다는 게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 정도였지요. 그리고 그 정도 근면함이라면 결혼 후에도 돈 문제로 속 썩을 일은 없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남자친구는 제가 제 명의로 집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에 놀라더라고요. 연애하면서 제 집에 와본 적이 없는 건 아니지만 남자친구는 그게 당연히 전월세라고만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 사실 집이 말이 7억짜리 집이지 서울 끝자락에 위치한 구축 아파트였거든요. 그리고 저도 그간 돈 모은다고 도배랑 장판만 새로 했지 집을 고치지도 않았고 가구 같은 것도 꼭 필요한 것들만 갖추고 살았지 집을 예쁘게 꾸미거나 하지는 않았거든요. 아무튼 남자친구한테는 서운하게 들렸을 수도 있겠지만 결혼을 하고 나서도 공동명의는 꿈도 꾸지 말라고 딱 선을 그었습니다. 그렇다고 평생 내 명의로 들고 있을 건 아니고 저희가 결혼 후에 돈을 모아 더 넓고 위치도 더 좋은 곳에 집을 사게 된다면 그때 내 집을 팔아 그 돈은 한 푼도 빠짐없이 우리 집 사는데 전부 보탤 것이라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새로 살게 될 그 집은 지금 집을 판 데 돈이 더 들어갈지라도 둘이 같이 노력한 결과물일 테니 그땐 당연히 공동명의를 하겠다 했고요. 남자친구도 제 말이 당연히 맞다며 동의를 해줬고 저희는 그렇게 결혼 준비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남자친구가 모아놓은 돈 그건 그거대로 건드리지 않고 새 집을 구할 때까지 남겨두는 방법도 있었겠지만 그래도 결혼하면 신혼인데 달라지는 거 하나 정도는 있어야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결정한 게 남자친구가 모아놓은 돈으로 신혼가전이며 가구도 장만하고 조금 더 투자해서 집도 도배장판만 하는 게 아니고 아예 베란다도 트고 겨울이면 우풍이 들어오는 오래된 샤시도 바꾸고 아무리 청소해도 곰팡이가 남아있는 화장실 타일도 새로 깔고 하나부터 10까지 싹 다 뜯어 고치는 리모델링 인테리어를 하기로 했습니다. 여기까지는 정말 모든 게 잘 맞아떨어졌고 화목한 결혼 생활과 행복한 미래만이 있을 거라 믿어 의심치 않았습니다.
제가 집 사는데 돈 모은다고 놀러도 못 다니고 했던 게 한이라고 했었잖아요. 그런데도 그런 후회가 전부 상쇄될 정도로 결혼 준비를 하는 동안 너무 즐거웠습니다. 연애 2년 했던 기간을 통틀어서 결혼 준비하던 몇 달만큼 인생을 만끽했던 적도 없는 것 같아요. 드레스 입어보고 식장 알아보러 다니면서 여기저기 다니고 간 김에 근처에 요즘 유행하는 핫플이 있으면 1시간 넘게 줄을 서서라도 그 유명한 음식도 먹어보고 했던 게 파혼한 지금 생각해도 그렇게 놀아본 적 없던 제 인생에 있어 좋았던 추억들 뿐이네요. 아무튼 그 중에서도 가장 즐거웠던 게 인테리어 알아본다고 여기저기 견적 내러 다녔던 그때였습니다. 제 청춘 바쳐 장만한 집이었던 만큼 집에 대한 애착은 강했지만 처음 이사 들어올 때 벽지 새로 바르고 바닥장판 새로 깔아준 게 제가 한리 모델링의 전부였으니까요. 살면서 집을 고치고 싶다는 생각을 골백 번도 더 했던 터라 리모델링 알아보러 다니면서 벽지며 타일이며 고르면서 들었던 기분이 내 자식이 있으면 새 옷 사주는 기분이 이런 기분일까? 싶을 정도였습니다. 그렇게 여기저기 인테리어 사무실 돌아다니며 견적 비교해보고 있던 와중에 남자친구한테 한 사람을 소개받게 되었는데 그건 다른 사람이 아니고 저희 신우가 될 사람, 남자친구의 누나였습니다. 파혼했지만 편의상 예비신우라고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예비신우는 남자친구와는 터울이 좀 있었고 이미 결혼도 하고 가정을 꾸리고 살고 있었어요. 결혼 준비하는 동안 따로 소개를 받은 적이 없었는데 그래서 저는 남자친구가 예비신우에게 저를 소개시켜주려고 일부러 자리를 만든 거라 생각했습니다. 반은 맞고 반은 틀린 이야기이긴 한데 소개를 시켜주려는 목적도 있었지만 다른 목적이 있었어요. 누나가 앞으로 인테리어 견적 내는 걸 도와줄 거라 하더라고요. 견적은 사무실 실장님이 내주는 거지 솔직히 관련 업종에서 일하는 것도 아닌데 예비신우가 뭐가 도움이나 되겠나요? 불편하기만 한 마음뿐이라서 그냥 마음만 받겠다고 거절하는데도 남자친구는 꼭 누나가 도와주고 싶다 하니 그렇게 하자고 저를 설득해왔습니다. 남자친구 딴에 오해를 충분히 할 수도 있었기는 해요.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제 집을 꾸미는 것 또한 처음이었고 그게 너무 즐거웠다 보니 견적을 내러 다닌 곳이 한두 군데가 아니었거든요. 남자친구 입장에서는 제가 결정을 잘 못 내리는 건가 싶어 보이기도 했고 자기가 볼 땐 여기나 저기나 거기나 다 견적에 큰 차이가 없고 비슷비슷해 보이는데 맨날 똑같은 거 하고 있는 그 상황이 못마땅해 보였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업체 한 곳을 정하지 못하고 갈팡질팡하고 있으니 제가 잘 몰라서 저러나 하고 그나마 남자친구에게 가장 가까운 사람이자 결혼 선배, 인생 선배이기도 한 누나를 대동해서 자리를 만들었던 것이었고요. 그래서 본의 아니게 예비신우와 인테리어 견적을 받으러 다녔습니다. 그러는 중에 예비신우와 대화를 많이 나눴는데 그때까지만 해도 그냥 평범한 보통 사람이라 생각했지 뒤로는 그런 꿍꿍이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고는 상상도 하지 못했어요. 예비신우가 이런저런 질문을 많이 했어요. 남편 될 사람의 누나니까 많이 궁금도 하겠다 싶어 크게 신경 쓰지 않았는데 그 나이에 벌써부터 집이 있냐? 참 부럽다 하는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부모님이 사주신 거네 했는데 도와주시긴 했지만 결국 그 돈은 내가 다 벌어서 갚았다 하는 속사정까지 이야기하게 되었고요. 그리고 예비신우가 제 명의 집이 정말 온전히 제 명의로 되어 있는 집이라는 사실을 알았을 때 제 집에 대해서 꼬치꼬치 캐묻기 시작했습니다. 평수는 어떻게 되냐? 주변에 마트 같은 상권은 잘 되어 있느냐? 가장 가까운 지하철역이 걸어서 몇 분 거리냐 하는 조금 세세한 것들까지 말이에요. 그때야 예비신우 꿍꿍이 속을 상상도 해본 적이 없던 상황이다 보니 별다른 의심 없이 다 대답을 해줬습니다. 그러면서 예비신우와 함께 몇 군데 더 인테리어 견적을 내러 다녔는데 결국에는 제일 처음 견적 내러 간 곳의 사장님보다 믿음직스러운 곳이 없어 보여서 그쪽과 계약을 하기로 마음을 먹고 있었어요. 그런데 예비신우가 그런 건 계약을 확실하게 해야 한다며 저는 어리니까 잘 모를 테니 복잡한 건 자기가 해준다며 나서대요. 계약금 걸어놓고 공사 중에 중간정산 한번 하고 그리고 공사 다 끝나고 나서 하자가 있는지 확인한 뒤에 입주 청소까지 하고 그리고 나서 잔금 치료비로 사장님과 다 이야기가 되어 있던 상황이었는데 그리고 아무리 남자친구 돈이라지만 제 집 리모델링 계약하는 건데 왜 저러나 싶었습니다. 제가 해도 된다고 하니 그래도 한 푼 두 푼 쓰는 것도 아니고 큰돈 나가는 건데 괜히 잘 모르는 제가 했다가 큰일이 나면 어쩌냐며 자꾸 자기가 해주겠다며 우겨대기 시작하는 겁니다. 리모델링 하는 저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지는 아냐고. 지금이야 돈 준다니까 저러지만 한 번 돈 받고 나면 얼굴 싹 바뀌는 사람들이라고 험담을 하면서 자기가 저보다 인생 경험도 많고 하니 도와주겠다고 우기는데 얼마나 막무가내로 나오는지 괜찮다 하는데도 자기 의견을 굽힐 생각이 없더라고요. 고집도 그런 황소고집이 또 있나 싶대요.
보아하니 자기 손에 맡기지 않으면 어차피 그 뜻을 굽히지 않을 것처럼 보이고 결국엔 돈이 남자친구 통장에서 빠져나가게 되는 거니 똑같은 걸로 신랑이 하고 싶지도 않아서 예비 신우한테 그렇게 하라고 했습니다. 대신 남자친구한테도 한마디 했어요. 알아서 잘해주겠다 했지만 못 믿어온 건 못 믿어온 거고 너네 누나가 말하는 그 실수를 자기 자신이 할 수도 있는 거 아니냐고. 그러니까 꼭 누나만 믿지 말고 너도 2번, 3번 확인하라고 몇 번을 강조했는지 몰라요. 그리고 그 선택이 아무 문제 없을 거라 생각했던 제 결혼을 파혼으로 치닫게 만들 거라고는 생각도 못했습니다. 사연 시작했을 때 밝혔던 것처럼 모든 게 다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결혼식 날짜까지 정했고 청첩장까지 돌렸으니 이젠 진짜 식만 올리고 신혼여행 다녀와서 결혼 생활 시작하는 거 말고는 남은 게 아무것도 없는 상황이었지요. 딱 하나 마무리가 되지 않은 게 있다면 제 집 리모델링이었어요. 예비 신우가 계약을 도와준다고 했으니 믿고 맡겨놓았는데 결혼식 날 2달 반을 앞두고도 아무 소식이 없는 거예요. 제가 먹고 자고 살고 하는 집이었다 보니 공사 날짜가 빨리 정해져야지 안 쓰는 가구들도 버리고 짐도 옮겨놓고 저도 저희 부모님 집이 되었든 어디가 되었든 간에 공사 기간 동안 머물고 또 찾아야 했었는데 말이에요. 남자친구한테 진행 상황이 어떻게 되는 거냐 몇 번을 물어봐도 문제 없다고만 할 뿐 정확한 대답 한번 시원하게 해준 적이 없었습니다. 결혼식까지 반년 정도 남아있어서 시간적 여유가 있었다면 저도 아무런 불만을 갖지 않았겠지만 공사가 시작할 기미도 안 보이니 이건 해도 너무하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참다 못해 예비 신우에게 전화를 직접 걸게 되었습니다. 예비 신우는 제 연락에 당황도 하나 하지 않고 무슨 일로 연락을 했느냐고 전화를 받더라고요. 리모델링 진행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해서 전화했다 하니 안 그래도 그것 때문에 할 말이 있었는데 잘 됐다며 주말에 동생이랑 같이 해서 자기 집에 좀 와보라고 하는 겁니다. 그때까지도 시원하게 대답 안 해주는 예비 신우가 어이가 없었지만 상황이 이 정도로 엉망진창일 것이라고는 생각도 해본 적 없습니다. 주말이 되어서 찾아간 예비 신우 집 현관문을 열자마자 정말 황당하고 기가 차서 아무 말도 나오지 않았네요. 예비 신우는 빌라에 살고 있었는데 빌라도 신축 빌라가 아니고 지은 지 40년은 됐을 법한 오래된 빌라에서 살고 있었어요. 차 한 대 들어가기도 힘들어 보이는 골목에 위치한 서울이지만 투자 가치 하나도 없을 법한 빌라였어요. 재건축을 해도 재미 하나 못 보겠다 싶은 그런 곳이요. 아무튼 그런 예비 신우의 현관문을 열었을 때 기가 차서 제 말문이 막히게 된 이유는 따로 있었습니다. 문 열자마자 눈에 들어오는 광경이 벽지며 바닥이며 샷심의 타일, 현관문을 가로지르는 중문부터 천장에 매립된 조명에 해외에서 공수해와야 하는 전원 스위치까지 매일 상상만 해오던 리모델링 공사가 끝난 제 집의 모습을 하고 있었으니 말이에요. 전부 다 제가 저희 집 인테리어 한다고 사장님하고 견적내면서 고른 것들이었거든요. 나름 제 집 처음 꾸며본다고 공부도 많이 하고 참고도 많이 해서 고른 것들인데 그게 제 집이 아니라 예비 신우 집에 가서 다 붙어있더군요. 여기서 끝났더라면 그냥 예비 신우가 집을 리모델링 하고 싶었는데 내 아이디어를 훔쳐다 그대로 베껴 썼구나 하고 말았을 일이에요. 하지만 그게 전부가 아니었던 거죠. 애초에 예비 신우가 자기 집을 제가 저희 집 꾸미는 컨셉으로 똑같이 집을 고쳐놓는다고 해도 제가 특허를 낸 것도 아닌데 그걸 가지고 뭐라 할 상황은 아니잖아요. 어차피 내 집도 아니고 예비 신우네 집에 가봐야 앞으로 평생 제가 몇 번을 가보겠어요. 내 집과 예비 신우 집이 닮아있다 해도 그 집은 예비 신우가 사는 집이지 제가 살 집은 아니니 신경 끄고 살면 아예 못 본 거라 치고 충분히 살았을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예비 신우가 지 집을 제가 골라놓고 견적을 뽑았던 것들로 자기 집을 그렇게 꾸며놓은 데는 다 꿍꿍이 속이 있었던 겁니다. 현관문을 들어서자마자 펼쳐진 모습에 저는 말을 잇지 못하고 입만 뻐끔뻐끔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예비 신우가 저한테 친한 척 말을 하는 겁니다. 집 고친 거 어떠냐며 마음에 들지 않냐며 하면서 말이지요. 이 사람이 지금 누굴 놀리나 싶어서 욱하려던 찰나에 방 안에서 남자친구, 어머님의 아버님까지 같이 나오시더라고요. 그날 만나는 자리가 온 가족이 만나는 자리는 아니었을 텐데 그때부터 무언가 안 좋은 촉이 팍팍 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예비 신우가 집을 그렇게 꾸며놓은 진짜 이유에 대해서 말을 하더군요. 일단 어이없는 마음을 진정시키고 거실에 펴놓은 상 앞에 앉았습니다. 집이 어디서 많이 상상했던 내 신혼집이랑 똑같다고 면전에 대놓고 일부러 불편한 기색을 숨기지 않고 예비 신우에게 말했어요. 예비 신우도 제 말에 숨은 속뜻을 눈치챈 건지 집이 어떠냐 먼저 물어봐 놓고서는 애써 딴청을 피며 모르는 척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상황을 정리하겠다고 입을 연 건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남자친구 어머님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어진 예비 신우 역대급 거지근성 발언에 저는 결국 그 자리에서 밥상머리 뒤집어 엎어버리고
이 결혼은 없던 거라 소리치고 파혼해버리게 되었네요. 예비 신우집 리모델링이 제가 원하던 인테리어와 똑같은 모양인 데는 다 이유가 있었습니다. 결혼하면 신혼집을 제 집에다 차리는 것이 아니고 예비 신우집, 이 다 쓰러져가는 빌라에서 시작하라는 소리를 하더군요. 제가 원하는 대로 집도 다 고쳐놓았으니 그 집에서 시작하나 이 집에서 시작하나 다를 게 있겠냐는 제 인생에 들어본 적도 없는 얼토당토하는 소리를 하면서 말이지요. 예비 시모고 어른이고를 떠나서 그 말이 끝나기 무섭게 그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냐고 곧바로 반문을 했습니다. 예비 시모가 제 말을 끊으면 한다는 소리가 어차피 한 식구가 될 건데 서로 돕고 살아야지 않겠냐면서 제 집과 예비 신우 집을 바꿔 살아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더군요. 너네는 이제 막 시작하는 신혼부부지만 예비 신우네는 애도 딸려있고 애도 이제 학교 들어가고 할 텐데 제 아파트가 예비 신우 집과 비교하면 학군도 더 좋고 애들도 요즘 친구 사귈 때 어디 사는지가 중요하다고 하는데 빌라에 산다고 하면 아무래도 기가 죽지 않겠냐는 거예요. 거기에 집안 어른인 손이 신우가 빌라 사는데 어떻게 동생네가 아파트에 살 수 있겠냐며 좋은 건 먼저 어른에게 양보를 하는 게 맞지 않겠냐는 겁니다. 그리고 바꿔 살라는 게 아예 명의를 바꾸라는 게 아니고 집만 바꿔 살라는 소리니 너무 억울해할 거 없다고 하는 겁니다. 니네가 이제 결혼해서 아이가 생기고 태어나고 하는 시간만 넉넉히 잡아도 1년은 더 걸릴 거고 그 애가 학교 갈 나이가 되는 것까지 계산해보면 8년은 더 걸리는 일이니 10년 세월이면 예비 신혼에도 돈을 모아 더 좋은 집으로 이사를 나갈 테니 그때 가서 다시 너가 너네 집 들어가 살면 되는 거 아니겠냐 하는 겁니다. 이러면 남매끼리 우애도 지키고 시조카도 기펴고 살 수 있고 손해보는 사람 아무도 없이 다 같이 좋은 거 아니냐는 소리를 하더군요. 세상에나 정말 여태껏 듣도 보도 못한 개소리나 다름없는 이야기를 계속 듣고 있어야 하나 싶더라고요. 이때 이미 제 머릿속에는 결혼이고 나발이고 다 개나 줘버리고 이 자리 박차고 나가야겠다는 생각밖에 없었습니다. 그래도 그냥 가자니 여태껏 낭비한 시간 생각하니 열받고 가만히 당하고 있을 수만은 없어서 저도 한마디 했네요. 손해는 아줌마네 집구석 사람들만 안 보는 거지 지나가는 사람 아무나 붙잡고 물어보라고 했어요. 예비 시모는 제가 아줌마라고 부른 말에 열이 받은 듯 보였지만 괜히 제 기분 건드렸다가 예비 신우가 제 명의 아파트에 들어가 사는 계획이 물거품이 될까봐 한 수 접고 부들부들 거리고 있더라고요. 예비 신우가 이대로는 안 되겠다 생각했는지 그제서야 입을 열더라고요. 다른 걸 다 떠나서 시조카 생각해서라도 자기들이 돈 모아 이사 나갈 때까지 집을 빌려달라고 하더라고요. 시조카라는 말 하지 말라고 아직 결혼도 안 했는데 시조카는 무슨 그냥 동네 놀이터에 놀고 있는 남의 집 자식이랑 다르게 뭐냐고 한마디 했네요. 이 모든 일의 원흉이 예비 신우처럼 보이겠지만 사실 진짜는 따로 있었죠. 진짜는 바로 이 더러운 꿍꿍이가 진행되는 걸 몰랐을 리 없는 2달 뒤 내 남편이 될 남자친구였습니다. 제가 미쳐 날뛰고 있으니 남자친구가 그제서야 자기는 몰랐던 일이라며 딱 잡아대는데 거짓말도 사람 봐가면서 하라고 그 자리에서 남자친구 뺨따기를 있는 힘껏 올려붙이고 나한테 사과도 하지 말고 니네 식구들 위해 평생 니 혼자 양보하고 희생하며 살라말하고 자리에서 일어나면서 밥상머리 뒤집어 버려놓고 그 길로 그 집구석을 빠져나왔습니다. 며칠 동안 오는 문자며 전화며 다 씹어버리고 있었는데 남자친구가 제 퇴근 시간 맞춰서 제 집 앞에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머리를 바닥에 찌으며 무릎 꿇고 사과해도 받아줄 생각 따윈 없었습니다만 남자친구도 이미 이렇게 돼버린 상황에 제 마음을 돌릴 수는 없겠다는 생각을 한 건지 어이없게도 본전 이야기를 하더군요. 제가 집을 해오는 거나 마찬가지였던 결혼이었기에 결혼에 관련된 비용 전부 다 남자친구가 모아놓은 돈으로 하고 있었거든요. 집까지 찾아와 한다는 소리가 파혼은 네가 하자고 한 거니? 여태까지 들어간 비용부터 해서 예약해놓은 것도 위약금을 내야 하니 그 돈을 저보고 내라고 하는 겁니다. 거기에 더불어 지네 누나 집 고친 것도 자기 돈으로 한 건데 제가 일방적으로 파혼을 했으니 그 돈도 돌려받아야겠다는 겁니다. 말 끝나기 무섭게 그날 니네 누나 집에서 맞은 뺨이 덜 아팠냐고 구둣발로 정강이를 차버렸어요. 다리를 부여잡고 쓰러질랑 말랑하는 남자친구한테 마음 같아선 사기죄로 고소를 해버리고 싶은데 내 아까운 시간 낭비한 거 말고는 아직 내 돈 손해본 게 없으니 참는 거라고 어디 한번 누가 이기는지 법대로 한번 해보겠냐고 으름장을 놓으니 못 이기겠다 싶었는지 그냥 내빼더라고요. 연애하는 동안 남자친구나 남자친구 가족이나 저렇게 거지근성으로 똘똘 뭉친 사람들인 걸 미리 알았더라면 애초에 결혼은커녕 연애조차 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걸 진작에 캐치해내지 못했기에 시간 낭비를 하게 만들었지만 청첩장까지 다 돌린 마당에 결혼식 2달 앞두고 파혼했지만 아쉬운 마음은 하나도 없네요. 그래도 남자친구가 지 돈 들여서 다 쓰러져가는 지 누나네 집 리모델링 싹 다 해줬으니 남자친구 어머니 말 맞다나 남매끼리 우애도 돈독해졌을 거고 호박에 줄 긋는다고 수박 되겠냐마는 남자친구 누나도 새 집에 사는 기분이라도 낼 수 있을 테고
지 돈만 누나한테 날렸지 지네 집 식구들 손해보는 사람은 아무도 없게 되었으니 그 집구석 사람들은 아들 동생 돈으로 이미 소원 성취한 게 아닐까 싶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리고 더 좋은 사연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바람 사연 아파트, 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연애 결혼을 한 남편과는 그렇다 할 문제가 없는데 다른 분들과 다름없이 시댁, 특히 신우와 문제 때문에 이렇게 사연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남편이로 2살이 많은 신우는 이미 제가 남편과 연애 중에 결혼식을 올려 가정을 꾸리고 살고 있었습니다. 신우가 결혼할 당시에는 남편과 저 사이에 결혼 이야기가 딱히 오가고 있던 상황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여자친구라고 결혼식도 다녀왔어요. 이후에 남편과 제가 본격적으로 결혼 준비를 시작하게 되면서 신우라는 사람에 대해서 속속들이 다 알 정도로 자주 만난 건 아니지만 그래도 몇 번 오며 가며 만나기도 했고요. 그때 신우의 본 모습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었네요. 그도 그럴 것이 신우네 큰일이 터지게 되었는데 그건 이미 저희가 결혼식을 올리고 난 뒤였으니 말입니다. 멀쩡히 잘 살고 있던 신우네에 터진 큰 사건은 다른 게 아니고 코로나 시기에 심해부가 다니던 회사가 망해버리게 되었다는 거예요. 결혼 전 신우는 월급 200 정도를 받으며 일을 하고 있었는데 결혼을 하자마자 직장을 제 발로 나와 전업주부 생활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남이사 제가 신우 인생에 감노하라 배노하라 할 것도 아니고 신우가 심해부와 상의 후 내린 결정이었겠지만 저로서는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이 있었어요. 당시 심해부가 외벌이로 먹고 살 정도로 고액의 연봉을 받으며 일을 하던 상황도 아니었는데 당장 신우벌이가 고소득이 아니라고 해도 아이가 생긴 것도 아니고 당장 자녀 계획이 있던 것도 아니었거든요. 2사람 사이에 아이라도 있다면 충분히 이해가 갔을 테지만 세상 일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결혼했다고 멀쩡히 다니던 직장을 그만둔다는 게 저로서는 상상도 해본 적 없는 일이었어요. 남편도 자기 누나지만 신우의 결정이 이해가 가지 않는다는 반응이었고요. 혹시나 하는 마음에 남편도 혹시 너도 결혼하면 직장을 그만둘 계획이 있는 거냐 대놓고 제 생각을 물어보기도 했네요. 서운할 소리도 아니었고 저 또한 제 경력에 자부심을 가지고 일을 하고 있었고 말씀드린 대로 아이가 태어나는 상황이 아닌 이상 스스로 제가 회사를 그만둘 생각은 없었습니다. 저와 남편이 가정을 꾸리고 얼마 되지 않아 심해부 회사가 망해 백수가 된 그날에 시부모님과 저희 부부까지 동반해서 신우집에 모여 긴급 가족회의를 열게 되었습니다. 가족들의 걱정과는 다르게 2사람은 당시 상황에 대해서 큰 문제가 없다는 반응이었어요. 퇴직금이며 밀린 월급도 다 챙겨받아 나온 상황이기도 했고 심해부 말이 자기가 그래도 업계에서 꽤나 방구정 끼는 사람이고 회사 다니면서도 스카웃 제의가 올 정도로 잘 나가던 사람이었으니 새 직장 구하는 거야 시간 문제다 하는 식으로 자신있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남편도 시부모님도 그때 신우에게 그러게 왜 멀쩡히 다니던 회사는 그만둬서 그러냐며 한 소리 하기는 했는데 신우가 심해부 외벌이인 상황에도 자기가 알뜰살뜰 살았고 저축도 좀 해놔서 문제가 없다고 큰 소리를 뻥뻥 쳤습니다. 시어머니가 신우한테 얼마나 모아놓았느냐 물었더니 신우가 자신있게 이것저것 다 끌어모으고 하면 500은 넘게 있다고 하더라고요. 순간 제가 액수를 잘못 들었나 싶었습니다. 자신있게 말할 만큼 큰 액수는 아니었으니 말이에요. 아버님도 신우 태도가 황당했는지 3년간 고작 500 모은 게 뭐가 자랑이냐며 한 소리 하셨어요. 신우는 그게 다가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자기가 사모은 명품 가방이며 심해부가 차고 다니는 시계가 얼마짜리인 줄 아느냐며 진짜 정 돈이 궁하면 그거 중고로 팔면 된다고 명품 재테크라고 들어는 받느냐 하며 큰 소리를 치더라고요. 그 명품 재테크 때문에 현금이 적은 거지. 마음만 먹으면 일주일 내로 2천만 원 넘게 더 만들 수 있는 상황이니 걱정할 게 없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 자초지종을 들으니 저축이 500이라고 해도 심해부 퇴직금도 있고 현금화할 수 있는 명품이 2천만 원 정도 되니 좋기 몇천 정도 되는 목돈이었고 심해부도 취직하는 건 시간 문제라고 자신있게 이야기를 해왔으니 시부모님이나 저희가 걱정한 것보다 훨씬 나은 상황처럼 보이더라고요. 만에 하나 심해부 새 직장이 구해지지 않아도 2사람 사이에 아직 자식도 없고 젊은 사람들인데 뭐라도 하겠지 하고 그날 가족회의는 그렇게 끝이 나고 말았습니다. 당장 현금화할 수 있는 것도 있다 하니 큰 문제 없을 거라 믿었던 저희들의 예상과는 다르게
신혼의 상황은 몇 달이 채 지나지 않아 최악의 상황으로 치닫게 되었습니다. 큰 소리 떵떵 치긴 했지만 당시 코로나 때 망해 없어지는 회사가 한두 개가 아니었는데 심해부 취직 자리가 구해지는 게 당장 어려워 보였어요. 가족 회의가 있던 날부터 3달 정도 지났을 때였는데 그때쯤 그 500만 원을 전부 다 써버린 듯 보였습니다. 신혼의 집이나 저희 신혼집이 거리상 그렇게 먼 편은 아니었는데 결혼 전에도 거의 왕래가 없는 편이긴 했는데 결혼 후에는 한 가족이 맞나 싶을 정도로 신혼애랑 따로 만나 시간을 보낸 적은 단 한 번도 없었거든요. 그랬던 신우가 연락도 없이 저희 집에 찾아와 초인종을 눌렀을 때는 이미 이야기를 듣지 않아도 안 좋은 예감이 들기 시작했어요. 아니나 다를까 신우 손에 들려있는 딱 봐도 5만 원은 넘게 줬을 법한 실한 꿀수박 한 통을 봤을 때 그 안 좋은 예감이 현실이 되겠구나 하는 확신이 생겼네요. 평소에 전화 한 통, 그 흔한 카톡 한 번 나눈 적 없는 신우가 횡설수설 저희 친정부모님 안부까지 물어올 때, 그리고 제 주변 사람들 안부를 다 묻고 나서 똥 마려운 강아지 마냥 안절부절하면서 말을 꺼낼까 말까 저희 눈치만 보이는 모습을 보니 안 봐도 돈 이야기를 꺼내겠다는 생각이 들더군요. 너무 뻔한 신우의 행동에 남편도 진짜 찾아온 이유가 뭐냐고 신우에게 먼저 물어보더라고요. 신우는 그제서야 진짜 이유를 말해줬고요. 역시나 제 예상 그대로 자기한테 돈 좀 빌려줄 수 있느냐 하고 물어보는 겁니다. 저축으로 가지고 있던 500은 진작에 다 쓴 상황이었는데 심해부 직장이 구해지지 않아 당장 생활비가 모자란다며 돈이 조금 필요해서 찾아왔다 하더라고요. 남편이 그때 말한 명품 재테크는 어쩌고 생활비가 없다고 돈을 벌써 빌리러 오느냐고 단도직입적으로 물었습니다. 신우의 궁색한 변명은 이랬어요. 젊은 것들이 요즘 뉴스도 안 보냐 하면서 사람들이 백화점에 줄 서는 아르바이트까지 구해가며 명품을 구한다는 이야기 못 들어봤냐고요. 그 중에서도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것들이 중고인데도 프리미엄이 붙을 정도로 인기가 많은 것들이라 하대요. 저는 그런 쪽에 별 관심이 없어서 몰랐는데 그렇게 사람을 써서 줄을 세워도 살까 말까 한 것들이라서 가지고만 있어도 하루가 다르게 프리미엄이 붙는다는 이야기를 하더군요. 아무리 집에 모셔놓기만 했다 해도 구매한 지 2년, 3년은 된 것들이 프리미엄이 붙는다는 사실이 조금 의문이 들긴 했는데 신우 말은 하루가 다르게 비싸지는 게 눈에 보이는 물건인데 그걸 벌써 정리해서 손해를 볼 필요가 있냐는 겁니다. 자기도 싫은 소리 부탁하는 거 싫어하는 성격인데 몇 달 지나 정리해도 요즘 가격 부르는 거 보면 저희한테 빌리는 돈은 다 커버를 치고 남을 거라며 그때까지만 쓸 생활비가 필요하니 빌려달라 사정을 하더라고요. 생활비가 없다는 사람이 몇만 원은 할 법한 꿀수박은 왜 사가지고 왔는지 싶더라고요. 그 수박을 안 사가지고 온다고 안 빌려줄 것도 아니고 수박을 가져와도 확실히 빌려줄 것도 아니었는데 몇 달 내로 갚을 200만 원 때문에 5만 원 돈을 쓰는 것부터가 이해가 가지 않았네요. 솔직히 내키지 않는 상황이었지만 당장 몇 천을 빌려달라는 것도 아니고 200만 원인데 그거 없다고 저희한테 큰일이 나는 것도 아니고 설마 저희한테서 200을 떼먹자고 저러는 것도 아니겠다는 생각이 들었고 오히려 괜히 돈 빌려주기 싫다고 거절했다가 앞으로 신우와 더 불편한 상황이 생길 수도 있겠다 싶어서 그냥 그 자리에서 바로 200만 원 이체해줬습니다. 신우는 돈을 빌려야 한다는 속어의 목적을 달성했으니 볼 일은 다 끝난 거라고 생각했는지 그때부터 태도가 싹 바뀌어서는 저보고 자기가 가져온 수박 좀 썰어와 보라 하더라고요. 200만 원 빌려주고 큰 소리 떵떵 칠 생각도 없고 신우가 괜히 저희 집 주방에서 수박 썰어온다고 기웃거리는 것도 보기 싫어서 그냥 수박 반 통을 잘라 가져왔습니다. 신우는 수박을 그 자리에서 다 끝내지 않으면 큰 손해라도 본다고 생각하는 사람처럼 공격적으로 수박을 먹기 시작했어요. 저도 과일이라면 참 좋아하는 사람이긴 한데 세상에 그렇게 수박을 잘 먹는 사람은 처음 봤습니다. 제가 썰어온 수박 반 통을 앉은 자리에서 삽시간에 끝내버리고 저한테 나머지 반 통은 뒀다가 국 끓여 먹으려 그러냐면서 마저 썰어오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남은 수박 반 통은 심해부랑 드시라고 말하고 랩에 잘 싸서 신우 손에 돌려보냈습니다. 배도 부르기도 했고 저러다 신우 배탈이라도 나면 괜히 쓸데없이 병원비에 돈 쓰게 되는 게 아닐까 싶어서요. 신우도 돈도 이미 이체를 받았겠다. 신이 나서 나중에 돈 갚을 때 연락한다며 뒤도 안 돌아보고 저희 집을 나섰어요. 남편은 그런 신우가 쪽팔렸는지 신우가 나가자마자 저한테 면목이 없다며 사과를 해오대요. 좋은 게 좋은 거라고 저도 반대로 제 언니가 신우와 같은 상황에 처하게 된다면
아마 도와주고 싶었지 않을까 하고 그냥 괜찮다 말하고 넘어갔습니다. 좋은 마음으로 빌려준 그 돈이 괜히 빌려줬구나 하는 생각으로 바뀌는 데는 단 하루도 걸리지 않았어요. 다음날 신우 SNS에 오랜만에 남편과 백화점 데이트라고 하고는 사진이 몇 장 올라왔어요. 사진은 어디 교회에 있는 분위기 좋은 카페까지 가서 찍은 것 같은데 테이블 위에 자랑이라도 하듯 그날 백화점에서 사다 나른 것들을 전부 상의에 올려놓고 자랑이라도 하듯 사진을 찍어 올렸더라고요. 유명한 브랜드 향수며 화장품에 명품까진 아니지만 중고가대 브랜드에서 파는 지갑에 여러 가지 물건들이 사진 속에 있었습니다. 신우 씀씀이의 중고가대 브랜드면 많이 아낀 것처럼 보이긴 하겠지만 당장 전날에 생활비가 모자란다고 200만 원 빌려간 사람이 그 돈을 쇼핑하는데 써버릴 수가 있나 싶더라고요. 좋게 50만 원은 넘게 쇼핑한 것처럼 보이고 그날 카페며 외식하는데 쓴 돈까지 합치면 70만 원은 더 썼을 것처럼 보였어요. 그 밤새 줄 서도 못 산다는 중고명품이라는 믿는 구석이 있어서 저랬겠지만 솔직히 손이 시누고 모고 간에 괘씸한 마음이 더 컸습니다. 그때 처음으로 부부싸움도 하게 되었어요. 남편한테 신우하는 꼬라지 좀 보라고 저게 사람이 할 행동이냐고 저도 싫은 소리를 할 수밖에 없었어요. 저렇게 쓰라고 빌려준 돈이 아니니 저런데 쓸 돈이면 한 달 내로 신우한테 말해 그 돈을 다시 받아오라 이야기를 하며 크게 다투게 되었습니다. 남편도 신우의 행동이 이해가 가지 않는 건 저와 마찬가지였지만 당장 자기 체면도 있지 않냐며 돈을 갚으라는 말을 하기 싫다는 입장이어서 결국 그게 부부싸움으로 번지게 되었어요. 남편과는 연애하는 동안에도 다툰 적이 손에 꼽을 정도였는데 결혼하고 한 첫 부부싸움이 우리 둘 사이의 문제 때문이 아니라 정신 빠진 신우 때문이었으니 제가 얼마나 열이 받았겠어요? 아무튼 남편도 신우의 잘못이 명백하다 보니 결국 제 말대로 신우에게 돈을 갚으란 소리를 하게 되었습니다. 남편의 연락을 받은 신우도 쿨하게 빌려줄 땐 언제고 하루아침에 얼굴 바꾸는 게 어딨냐며 길길이 날뛰긴 했지만 신우도 자기가 큰 소리 칠 상황이 아니란 걸 알고는 있는지 더럽고 치사하다고 개거품을 물며 돈은 생기는 대로 갚을 테니 그렇게 알라 소리치더라고요. 그러면서도 니들이 먹은 수박값은 빼고 주겠다고 190만 원만 돌려주겠다고 하는데 더 길게 말하기도 싫어서 그럼 그렇게 하라고 하고 한 달 내로 돈이나 갚으라 말하고 전화 끊어버렸습니다. 하지만 이건 시작에 불과한 일이었어요. 진짜 큰 사건이 저희한테 빌려간 돈을 갚기도 전에 일어나게 되었거든요. 시부모님이 갑작스럽게 가족회에 소집을 하길래 영문도 모른 채 퇴근하자마자 남편과 시댁으로 향했습니다. 시댁문 앞에서부터 공기가 가라앉아 있는 걸 보니 이게 보통 일은 아니겠구나 딱 봐도 알겠더라고요. 취직 자리는 이미 정해져 있는 거라 외치며 언제나 당당하게 큰 소리 치던 시매부 모습과는 다르게 문 열고 들어가니 시매부는 시부모님 앞에 무릎까지 꿇은 상태로 고개 숙인 채 아무 말도 안 하고 있더라고요. 신우는 얼마나 울었는지 눈이 퉁퉁 부어서는 문 열고 들어오는 저희를 보자마자 니들 때문에 쫄딱 망했다며 발을 동동 구르면서 소리를 치기 시작했습니다. 얼마나 뻔뻔하면 이걸 가지고 저희 때문에 망했다고 하는 건지 시부모님이 상황 설명을 해주셨는데 듣는 내내 어이가 없더라고요. 사건의 발단은 저희가 신우한테 빌려준 돈을 갚으라고 통보한 시점에서 시작되었답니다. 당장 신우네가 그날 빌려간 돈에서 반 가까이 쓰기도 했다 보니 울며 겨자 먹기로 그냥 명품들을 정리하기로 결정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막상 정리하기 시작하니 또 그놈의 본전 생각이 났나 봅니다. 값은 제 예상보다 훨씬 잘 쳐져서 신우가 말한 대로 2천만 원 정도 되는 돈을 곧장 마련했는가 봐요. 3년 가까이 쓴 물건을 자기들이 산 값보다 비싸게 팔았으면서도 저희한테 돈 200 갚고 나면 손해가 더 크다고 생각했나 봐요. 당시 시매부가 받아온 퇴직금은 시매부가 조금이라도 불려보겠다고 그 돈을 가지고 코인이며 주식이며 이것저것 해서 나름 굴리고 있었나 봅니다. 그런데 그게 좀 수익이 나기 시작했던 건지 그 돈에 명품 팔아온 돈을 합쳐서 돈을 좀 더 굴려서 저희한테 갚을 돈이며 당장 몇 달치 생활비며 마련해볼 요량이었나 봐요. 그런데 코인에 묶어놓았던 그 돈이 며칠이 채 지나지 않아서 휴지 조각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러니 신우가 말한 니들 때문에 쫄딱 망했다는 그 뜻이 니들이 돈을 갚으라고 하지만 안 왔으면 자기들이 코인같이 위험한 곳에 투자를 했겠냐는 소리였던 거고요. 보통 시가족 관련된 일은 남편이 알아서 하게 저는 아무 말 안 하는 편이긴 했는데 그때는 저도 어이가 없어서 누가 그 돈을 가지고 투자하라고 떠밀었느냐 하고 한마디 했습니다.
신우랑 제 어원성이 높아지기 시작하니 시부모님이 나서서 중재를 하기 시작했는데 팔은 안으로 굽는다고 시부모님이 신우 편을 들어주더라고요. 신우가 상황이 얼마나 안 좋았으면 동생네인 너네한테 돈을 빌려달라 했겠느냐며 얼마나 어려운 결심을 한 건데 너네는 그런 속도 모르고 얼마 되지도 않는 돈을 가지고선 갑질을 하느냐고 저희를 나무라시는 거예요. 물론 그때 신우가 날려먹은 게 한두 푼이 아니고 전 재산이었으니 시어머니 입장에서는 신우 기분 맞춰주기 위해 그러신 거라 생각하면 이해할 수 있지만 당장 그 순간에는 저도 우라가 치밀고 어이가 없었습니다. 아무튼 심일부가 새로 취직하는 건 당장 물 건너간 상황인 것 같았고 시부모님이 신우 기분을 조금씩 맞춰주며 중재안을 꺼내왔습니다. 두 분 노후 자금을 털어서라도 신우네 살 길을 열어줄 테니 조금만 기다려달라는 거였고 그동안 신우네 생활비는 저희가 빌려주는 걸로 합의를 하자 하시는 겁니다. 내키지는 않았는데 신우가 그 자리에서 중내산에 난리 부르스를 추고 있던 상황이다 보니 남편도 이대로 저랑 신우랑 대판 싸우게 하는 것보다 빨리 상황을 종결시키는 게 낫다고 판단했는지 알겠다고 대답을 하더군요. 곧 죽을 것처럼 소리를 빽빽 지르던 신우가 기운 차리고 시댁에서 나가고 나니 그제서야 시부모님이 제 기분을 풀어주시려 노력하더군요. 상황이 상황이니만큼 서로 도와야 하지 않겠냐며 저를 이해시키려 했습니다. 하지만 저도 화가 풀리지 않은 상황이라 시부모님이고 신우고 뭐고 할 말은 해야겠다 싶어서 두 사람 아직 한창 때다이고 사지멀쩡한테 어디 아르바이트라도 구하면 두 사람 생활비 못 벌겠냐며 한 소리 했네요. 시어머니 말은 그래도 우리 사위가 날고기던 사람이라는데 어디 일용직을 나가라 할 수는 없지 않느냐. 다니던 회사도 돈이 적다고 결혼하자마자 때려치는 신우인데 어디 아르바이트 나가서 하겠느냐며 일단 신우네 가게를 하나 차려줄 생각인데 신우네가 일어나면 당신들이 개입해서라도 돈을 꼭 갚게 하겠다고 하시더군요. 만에 하나 신우네가 저희 돈을 안 갚을 것 같으면 당신들이 대신 갚아주겠다 하시며 저를 달래는데 제가 무슨 용가리 통뼈라고 신우 때문에 이제 시부모님하고도 갈등을 만들겠나 싶어서 저도 거기서 한 수 접고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시간이 흘러 지금에 오게 되었어요. 시부모님 인맥으로 가게 차리며 음식 레시피며 해다가 신은혜한테 한돈을 전문적으로 취급하는 고깃집을 하나 차려주게 되었습니다. 그 기간 동안 저희가 신우한테 생활비 하라고 보내준 돈이 쌓이고 쌓여 1,800만 원이라는 거금이 되었고요. 예상했지만 신우나 심해부가 아르바이트라도 하면서 한 푼이라도 벌어오는 일은 없었고요. 그걸 보니 참 끼리끼리 잘 만났구나 싶더라고요. 염치가 없어도 어떻게 저렇게 부부가 쌍으로 없을 수가 있는지. 아무튼 그렇게 신우네 가게도 오픈을 했고 심해부도 결국 취직을 포기하고 두 부부가 사람 안 쓰고 인건비 아껴가며 가게를 꾸려나가게 되었습니다. 가게 오픈한 뒤로는 저희도 생활비를 더 이상 융통해주지 않았고요. 신은혜가 빌려간 돈이라며 10,000원 한 장 갚은 적은 없었지만 시부모님과의 약속도 있고 해서 최대한 신경을 안 쓰고 살기로 했어요. 신은혜 집이 저희 집에서 가까웠던 것처럼 신은혜 가게도 저희 집에서 그렇게 멀리 있지 않았거든요. 그렇게 꼴보기 싫은 신우였지만 남편도 자기 누나라고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있었는지 누나네 매상도 올려줄 겸 외식이나 하자고 하면서 신은혜 가게에 데려가고 그랬어요. 아무리 한돈이라고 해도 저는 돼지고기를 그렇게 좋아하는 사람은 아니었거든요. 한두 번이야 괜찮지만 남편은 틈만 나면 신우네 가게 가서 매상 좀 올려주자 저를 데려가는데 한두 번이야 맛있게 먹지 일주일에 2-3번씩 가서 식사를 하니 그것도 고역이더라고요. 일부러 저한테 분풀이 한다고 안 좋은 고기만 골라서 주는 건지 고기는 온통 비계 덩어리밖에 없었고 그래서 하루는 돈 내고 돼지 비계나 먹을 바에 그냥 된장찌개에다가 공깃밥 해서 한 끼 해결하는 게 낫겠다 싶어서 고기는 남편 먹을 1인분만 시키고 저는 찌개랑 밥이나 달라고 했어요. 그래도 된장찌개는 시부모님 인맥 통해 유명한 집에서 레시피를 받아온 거라 맛이 괜찮았거든요. 그런데 식사 마치고 나서 계산할 때 보니 남편이랑 둘이 와서 삼겹살 2인분 먹었을 때보다 돈이 더 나왔더라고요. 몇 번이나 먹었던 거라 이상해서 계산서를 살펴보니 1인분만 시킨 삼겹살이 2인분으로 찍혀있는 거예요. 그래서 신우한테 계산이 잘못된 것 같다고 우리는 고기 1인분만 먹었지 않느냐고 물으니 신우가 목에 핏줄까지 세워가며 저한테 정색을 하더라고요. 고깃집 처음 와보냐고 이런 데 오면 2인분부터 주문을 받아주는 거 모르냐고 하는 겁니다.
가스비에 인건비에 그런 거 빼고 나면 1인분만 팔면 자기들은 손해를 본다면서 아무리 가족이라지만 너무 염치가 없는 거 아니냐. 원래 이런 건 가족일수록 계산 확실히 해야 하는 거 모르냐며 입에 또 주특기인 개거품을 물기 시작하는데 무슨 말하는 건지는 알겠는데 그럼 애초에 저희가 주문할 때부터 말을 해주던가 아니면 애초에 2인분어치 고기를 주던가 했어야지. 밥 다 먹고 나서 나갈 때 돼서 이러냐고 따졌지요. 거기에 당시 오픈 이벤트랍시고 고기 2인분 시키면 된장찌개는 서비스로 주고 있었거든요. 서비스로 나와야 할 된장찌개도 돈을 받고 구경조차 못해본 고기 1인분도 돈을 받으니 어이가 없었습니다. 그 자리에서 따져서 계산 똑바로 하는 방법도 있었지만 저는 그 자리에서 신우에게 듣고 보니 형님 말이 맞는 것 같다고 아무리 가족이라도 계산을 확실히 했어야 하는데 제가 그걸 몰랐던 것 같다고 한 수 접어주고 신우가 찍어준 대로 15,000원 더 계산해줬습니다. 그리고 신우한테 그동안 하지 못한 말을 쏟아내기 시작했어요. 아직 안 갚은데 돈 200에 그동안 생활비로 가져간 1,800. 사실 원금만 받아도 감지덕지라고 생각했는데 아무리 가족끼리라도 계산은 확실히 해야 하는 거 아니겠냐고요. 시중금리로 이자까지 계산해서 1원 단위까지 다 받아낼 테니 그렇게 아시라 말하고 그동안 돈 한 푼 갚은 적 없으니 쌓여있는 연체이자까지 다 계산하겠다 했습니다. 그 말이 끝나기 무섭게 신우 표정이 굳더라고요. 그 와중에도 신우는 괜히 약하게 나가면 지는 거라 생각했는지 너 때문에 본 손해가 얼만데 내가 그 돈을 왜 갚냐며 돈을 안 갚겠다고 배째라 나오더군요. 거기서 더 크게 실랑이는 하지 않았어요. 대신 그 길로 집에 가지 않고 시댁으로 향했습니다. 난데없이 들이닥친 저를 보고 당황하는 시부모님 앞에 신우가 했던 말 그대로 읊어주고 내 돈을 갚을 생각이 없어 보이니 어머님, 아버님이 바로 갚아주셔야겠다 말을 해줬어요. 시부모님이 당황해서 그래도 신우가 돈을 갚을 여유가 생길 때까지 시간을 줘야 하는 거 아니냐며 저를 달래려 하시기에 신우가 안 갚는다고 했다는 말 못 들으셨냐고 그러니 약속하신 대로 어머님, 아버님이 그 돈을 갚아주셔야겠다 말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제가 신우한테 빌려줬던 돈은 이자까지 계산해서 싹 다 받아냈습니다. 기간이 그렇게 길지 않으니 이자로 받은 돈은 그렇게 크지 않아요. 시부모님이 노후자금 싹 털어서 신우네 가게를 차려주셨다 보니 사실 저한테 돈을 갚을 만큼의 목돈은 가지고 계시지 않았거든요. 그렇다 보니 결국 신우는 은행 대출을 받아서까지 저에게 돈을 갚아야 했고 그 과정에서 얼마 되지 않겠지만 더 큰 이자 비용까지 부담하게 만들어냈네요. 애초에 제가 바랬던 건 그깟 돈 몇 푼이 아니라 신우가 염치라는 걸 알았으면 하는 마음이었습니다. 애초에 앞일이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 상황에 직장을 관둔 것도 신우, 저축 없이 과소비를 해왔던 것도 신우였잖아요. 전 재산 날려먹은 것도 신우와 심해부의 결정이었고 그래도 더러운 꼴 참아가며 끝까지 참고 도와주고 있던 저에게 악감정만 가득해서 어떻게든 제 돈을 뜯어먹으려던 것도 제가 아니라 신우 본인이었으니까요. 이게 다 자업자득인 거고 이러한 결과가 결국 저 때문이 아닌 본인의 탓이라는 걸 언젠가는 알았으면 합니다. 애석하게도 이러한 진흙탕 싸움에서 시부모님과 사이가 살짝 멀어지게 되었네요. 하지만 시부모님도 이런 상황을 이젠 이해하려 해주시는 것 같고 길게 두고 본다면 앞으로 신우네와는 돈으로 얽힐 일은 없어진 거나 마찬가지니 저한테는 더 잘된 일이라고 생각하려 합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리고 더 좋은 사연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